자,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한 김정남이 생전에 스위스로 망명하기 원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다는 내용인데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데스킹 주제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지금 김정남, 피살된 김정남이 피살되기 며칠 전에 스위스로 망명을 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이 나왔는데 이 증언을 한 사람, 김정남이 10대 시절 유학할 때 스위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서요. 네,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닐 때 이제 동문들이 최근에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되기 그 직전까지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특히 스위스로 망명하고 싶은 희망을 많이 밝혔고 제네바에서 꼭 보자. 3일 안에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만날 수 없게 됐다라면서 다양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 스위스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네바로 오려는 것 같았다라는 친구의 증언도 있었고요. 또 특히 유럽을 방문할 때면 평소에 다른 지역에서는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데 이 유럽을 방문할 때면 좀 경계심을 내려놓고 특히 그중에서도 스위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라는 게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자, 친구들이 근데 학창 시절에 김정남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김정남이 특이한 학생이었나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처음 만난 게 15살 때였다라면서 당시를 비교적 매우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친구들은 뭐 김정일의 아들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한국인인지도 몰랐다. 그냥 리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리라고 불렀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카메라를 가져와서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에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부러워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김정남은 자유롭고 개방된 생활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아들 김한솔에게도 포착됐었는데 김정은에 대해 거침없이 바라보는 김한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I'm not really sure, but my dad was definitely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Because first of all, it was between him and my grandfather, and I haven't met both of them, so it's also a part of the curiosity. Really sad that I can't go to the other side and see my friends over there, and yeah, it's a really sad story. Because my friends would say like it would be really great to just take a bus or something, just to South Korea or North Korea and meet each other at some point. 네, 담임님 교수님,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김정남이 스위스로 망명해서 유럽 시민권을 따려고 했다라는 증언인데 왜 하필 스위스였을까요? 자기가 뭐 이제 스위스에 유학을 오래 했을 때 다녀서 그런 것보다도 스위스가 좀 망명객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립국으로서 망명객들이 많고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가 이제 스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 정치적인 그 망명이 자유롭게 받아줄 수가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네. 근데 사실 김한솔이가 프랑스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프랑스 정치대학교에 그 공부하고 있을 때 자기 이모가 프랑스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라리 프랑스에 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스에 가려고 했다는 것은 좀 프랑스나 다른 유럽보다 안전하고 또 자기가 생활해서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망명을 하면 스위스로 가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처음에 김정남이 암살됐을 때도 망명하려고 했다가 암살됐다 하는 걸 우리 채널에 와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래서 더 빨리 죽지 않았을까. 참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죽은 사람이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이 모든 원래 전 세계가 뭐 미국까지도 집중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뭐 누가 죽였다는 건 밝혀지는 거 없이 서리 없이 술구머리 저희가 이걸 상당히 걱정했거든요. 이게 서리 없이 없을 거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은 사람 하나 불쌍하게 될 거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스 하면 김정남뿐 아니라 김정은도 어린 시절 여기서 유학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정남과는 다르게 주민들한테 눈도 안 띄었었다, 뭐 거의 뭐 왕따를 당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만큼 성격 차가 확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격 차도 있을 뿐만 아니고 왜냐하면 김정일의 자식들인데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정남이는 북한에도 북한에서 말하는 지금 소학교 인민학교 당시 인민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요. 유치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따로 이제 컸기 때문에 아주 개별 지도를 받고 개별 그렇죠. 그 선생한테서 이제 교육을 받았지. 김종일이나 김평일이나 김일성 가게 가족들이 자녀들이 다녔던 그런 케이스를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종식 부인에서 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가서 아이들 만나면 너희 아빠 엄마 누구야 뭐 말하는 건 네.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아까 김한선이가 아주 똑똑하다고 보는데 자기는 할아버지 얼굴 본 적도 없고 또 그 삼촌 얼굴 본 적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김한선이 태어난 네. 것도. 왜냐하면 장남에 장선을 김일성이 만날 수 있다는 걸 알면 저렇게 내버려 뒀겠습니까? 또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도 마찬가지고 김정남이도 마찬가지고 본초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숨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모두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 셋 다 본처 자식이 아니니까 김정일이 숨겨놨던 거다 유학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볼 수 그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김용일이 같은 김일성의 그 자식 아닙니까? 네, 후초의 자식이지만 전초가 죽었잖아요, 본초가. 그래서 후초니까 독일에서 유학할 때 김일성의 아들로 다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호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김종일 자녀들에 한해서만은 특히 본초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고용일을 아직도 노출시키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김정은이 김정남은 어쨌든 눈의 가시처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 증언에 의하면 그 강현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스위스 망명을 타진한 직후에 암살이 됐는데 그 정도로 김정은을 계속 감시했던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 제가 그것도 지금 그 보호 속에 있었는지 감시하면서 보호 속에 있고 묶어두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정남이가 한 20년 동안 해외 중국, 마카오, 홍콩에서 생활하면서 북한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근데 북한 요건을 가지게 되면 유럽은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 중국 정도는 너비자기 때문에 무비자기 네.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그 어떤 필리핀도 뭐 너비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갈 수가 없는데 프랑스에도 자유롭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랬다면 이걸 누가 비자를 받아줬을까? 북한 요건을 가지고 비자를 받아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그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협조를 받아서 했다는 것 자체는 북한의 감시뿐만 아니라 뭐 보호 차원인 것처럼 하면서 항상 감시 속에 있었다는 거죠. 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복형인 김정남을 피살함으로써 명실상부 백두혈통으로 올라선 김정은. 자, 이제 미국을 향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을 총괄 운영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지휘소 내부 모습을 처음 공개하기로 했는데 여기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타격 계획이 담긴 지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병 기자, 어떤 지도입니까? 자,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이 전략군 사령부 지휘소 그리고 벙커 사진인데 지금 보시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죠. 앞에도 큰 지도가 좀 많이 놓여 있네요. 앞뒤로. 근데 먼저 이 김정은이 보고 있는 앞에 지도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검은 직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서 괌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궤도입니다. 저 검정선으로 표시된 예, 전략군 화력 타격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미사일 궤도를 나타내는 것 같고요. 8월 김정은이 비준했다라는 그런 글자도 있고, 예, 이렇게 좀 궤도가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럼 이제 김정은 등 뒤에 나와 있는 지도는 어떤 의미일까 좀 자세히 보면요. 일단 김정은 뒤에는 바로
작전지대 이렇게 아무래도 남한 뭐 작전지대 남조선 작전. 네, 그렇게 좀 남조선 작전지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지도를 자세히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가 4등분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 일단은 부산 앞바다부터 위에 군사분계선까지 지금 나와 있는 그 지도인데 이만큼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겨냥으로 한 미사일 발사 혹은 공격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지 아닌가라고 특히 보시고 뭐 있습니다. 지금 나온 남조선 작전지대라고 난 우리 지도가 나온 모습을 보면 4등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이 표시가 돼 있고요. 부산 앞바다, 포항, 울진 권역 이렇게 권역을 나눠놨는데 아마도 그 옆에 살짝 지워놓은 미사일 전력이 있는데 아마 그 지역까지 다다르는 미사일 전력, 어떤 미사일을 쏘면 어디까지 쏠 수 있다라는 그 사전 권역을 표현해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지도고요. 옆에 일본 작전지대 지도를 봐도 이렇게 권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는 어느 거리가 나오고 이 사거리까지는 어떤 미사일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확실하게 이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슬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 지도였습니다. 자, 강명대 교수 보시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개된 지도가 4장입니다. 바로 남한, 일본, 괌, 태평양. 그렇죠. 이게 타격할 수 있는 지도라면서 김정은이 딱 보란듯이 내보였는데 저 지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한때 그 북한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에서 이제 유머가 돌아가는 것이 저 김정은이는 미국의 간첩이 아니냐 이런 말이 군대에서 나올 정도로 실제 지도다. 아니 왜 그러냐면 새로운 무기 신형 무기를 개발하면 계속 공개했잖아요. 네, 그렇죠. 신형 미사일 추진 장치를 해도 계속 보여주고 네. 미국에서 아니다 길면 그 설계도면까지 보여주고 핵미사일도 보여주고 핵탄두도 보여주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수준으로 갑니다. 이제는 군사작전회의 저건 최고 비밀에 속하는 거거든요. 네. 저거를 보여주면 안 되죠, 사실은. 네네. 저걸 시행하겠다면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여주고 나서 명령이 떨어지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예방전쟁 차원에서 타격할 수 있는 빈미를 주는 겁니다. 네. 그 예방전쟁이라는 거 쏘기 전에 쏘는 게 그렇죠. 전쟁 의지를 꺾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우리 쏘려면 쏘라고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건 뭐냐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뭐 네 개는 권역별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런 거 자체를 보여주는 건 이만큼 우리가 일본, 미국, 태평양, 괌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췄다. 저 공격은 뭐냐? 전략군 로켓 사령부라는 것은 일반 로켓 사령부가 아니고 북한은 포사령부라고 있었습니다. 포지도국이라고 네네. 포사령부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방사포요, 뭐 우리 한 100km까지 나갈 수 있는 포는 다 포사령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략군을 다시 모은 것은 핵미사일을 날려보내는 게 바로 전략군 사령부.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 전략군 미사일, 핵 미사일이 저런 권역별로 다 날아갈 수 있다. 부산까지도 예의가 아니다는 걸 보여주고 일본도 예의가 아니고 괌도 태평양 본토도 예의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공격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짚어볼게요.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그 작전 지도라는 것까지 공개한 걸 보면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얘기대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우선 북한 조선중앙TV에 나온 그 아나운서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미제 군사적 대결 망동은 제 손으로 제목에 올감미를 거는 셈이 되고 말았다고 하시면서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님 먼저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김낙겸 전략군 사령관이 나와서 미국 괌을 포위 사격하는 계획을 김정은 동지께 올리겠다, 보고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김정은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네. 나타나서는 미국 놈들 행태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유예를 했단 말입니다. 네. 저거 어떤 속셈을 지금 내비친 겁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전략군 그 김낙겸 사령관도 괌을 포위 공격하는 이걸 발사했을 때 물론 거기다 핵탄두를 장착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나죠. 핵탄두는 장착 안 하더라도 장거리 미사일 아닙니까? 괌 군해까지 가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어떤 걸 처리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전략군 사령관이 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올리고 지금 직접 그 원래 작전 계획도를 가지고 전략군 사령부 내에서 지금 작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이 만화시 망동을 이렇게 해서 공격하자. 그러나 좀 더 지켜보자. 회담물에 나와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할래? 하고 미국에다 공을 던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 공개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김정은이고 전략군 사령관이라면 공개 안 하죠. 실제 할 것 같으면 왜 공개합니까? 공개하게 되면 추적해서 여격 당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하고 위협적으로 그네 한 발이라도 두 발에 뚫고 있다면 이게 엄청난 그 파국적 더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왜 공개하겠습니까? 진짜 쏘게 되면 그 뒷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됐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지도는 이미 빼놨고요. 한반도는 뭐 세권역별로 부산까지 가는 거 스쿼드 로동미사일은 다 끝나고 괌하고 태평양까지 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회담에 나오겠다. 회담의 전제 조건은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든지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대화로 풀어야 된다라고 선언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협상 기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의 방법이 저는 전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핵탄두를 핵무기를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이 안 된다. 제어를 못한다.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제가 이 문제를 94년도부터 계속 제기해 왔는데 그때는 누구도 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써낸 것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그 책을 하나 봐요. 그전에는 말할 수가 없었으니까. 네. 제가 클린턴 대통령도 만났거든요. 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특사가 만나가 94년 독일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다 이야기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귀를 기르지 않았고 또 제가 그때도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그 정보를 줬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기술이 아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있던 기술자들이 대거 북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걸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이 해결이 안 된 원인이 바로 여기 있지 않냐. 그리고 어떤 정치권도 여기는 자유롭지 못해요. 네.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 보수 정권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요당을 걸고 들고 정부를 걸고 들 게 아니고 합심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이 미사일을 어떻게 제어할 거, 어떻게 컨트롤하겠는지 이거를 논의해야지 지금 와서 뭐 안 된다, 이건 뭐 방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실제로 북한이요? 예, 예.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런 반응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반응은 내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를 듣고 뭐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 이번에 나온 게 한 2주 만에 나온 거였거든요. 2주 만에 나와서 이번에 실제로 약간은 유예하는 듯한, 그러니까 현장은 같지만 뭐 강명도 교수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미국의 행태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면서 이제 미국의 공을 넘기는 듯한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반도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을 할 수 있다. 전쟁만은 절대로 막을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강명도 교수 짧게 시간이 없어서 이거 여쭤볼게요. 그럼 우리 북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공격하면 북한은 그 맞받아 공격하는 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가 공격 준비 다 해놨으니까 공격하지 말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담에 나오는데 단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그걸 지금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네. 차원에서 회담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인정해주는 건 우리 차원이 아니죠. 그러나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했듯이 만약에 미국이 우리 동의 없이 공격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미국이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온 한반도가 전쟁 불가능 속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 덜컹거려도 항상 지금 우리는 운전대는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다. 왜 이렇게 됐냐. 이걸 이제는 뭐 누구 잘못 따질 때가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국민이 5천만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때리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겠는데 우리 국민의 안전이 경각에 달렸는데 전쟁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북한의 경제력은 우리 2000분의 1입니다. 네. 뭐 45대 1이 아니에요. 왜? 북한 노동자 봉급이 0.5불이기 때문에 네. 우리 노동자 봉급이 1000불로 봤을 때도 2000대 1이기 때문에 2000대 1과 우리가 맞붙어서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지금 피살된 김정남이 피살되기 며칠 전에 스위스로 망명을 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걸 들었다라고 지금 증언이 나왔는데 이 증언을 한 사람
김정남이 10대 시절 유학할 때 스위스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서요. 네, 스위스 국제학교를 다닐 때 이제 동문들이 최근에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되기 그 직전까지도 서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특히 스위스로 망명하고 싶은 희망을 많이 밝혔고 제네바에서 꼭 보자. 3일 안에 돌아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만날 수 없게 됐다라면서 다양한 증언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그 스위스에서 학교 생활을 해서 자,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당한 김정남이 생전에 스위스로 망명하기 원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변 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이었다는 내용인데 먼저 준비한 영상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데스킹 주제 강명도 I can't go to the other side and see my friends over there. And yeah, it's a really sad story because my friends would say like it would be really great to just take a bus or something, just to South Korea or North Korea and meet each other at some point. 네, 담임대 교수님, 이 문제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죠. 김정남이 스위스로 망명해서 유럽 시민권을 따려고 했다라는 증언인데 왜 하필 스위스였을까요? 자기가 뭐 이제 스위스에 유학을 오래 했을 때 다녔어 그런 것보다도 스위스가 좀 망명객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중립국으로서 망명객들이 많고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가 이제 스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위스에 가면 정치적인 그 망명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서 제네바로 오려는 것 같았다라는 친구의 증언도 있었고요. 또 특히 유럽을 방문할 때면 평소에 다른 지역에서는 신변 위협에 시달리는데 이 유럽을 방문할 때면 좀 경계심을 내려놓고 특히 그 중에서도 스위스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라는 게 친구들의 증언입니다. 자, 친구들이 근데 학창 시절에 김정남에 대해서 상세히 기억을 네.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김정남이 특이한 학생이었나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처음 만난 게 15살 때였다라면서 당시를 비교적 매우 정확하게 기억을 했는데요. 당시에 그 친구들은 뭐 김정일의 아들인지도 몰랐고 심지어 한국인인지도 몰랐다. 그냥 리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리라고 불렀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카메라를 가져와서 친구들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했다라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에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부러워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김정남은 자유롭고 개방된 생활에 익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아들 김한솔에게도 포착됐었는데 김정은에 대해 거침없이 바라던 김한솔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I'm not really sure, but my dad was definitely not really interested in politics.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Because first of all, it was between him and my grandfather, and I haven't met both of them, so it's also a part of the curiosity. Really sad that